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 시간 미국의 탑뉴스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유명한 가문의 전 변호사가 오늘 종신형을 선고받은 뉴스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이 케이스에 대한 관심의 핵심은 미국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한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지지하는 법안을 지지합니다. 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는 워싱턴 DC 로컬법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인데 의회는 그럴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공화당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블로거가 주지사와 주장관 또 주정부 정치인에 대해 글을 쓰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테네시 주지사가 미성년자의 성별에 관한 헬스케어를 금지하고 대중 앞에서 남녀가 반대의 모습으로 치장하고 공연하는 드래그 쇼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드래그 쇼를 금지한 건 테네시주가 처음입니다. 하원윤리위원회가 결국 학력, 경력, 돈 등 온갖 거짓 이력으로 상징되는 조지 산토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중간 집값이 1년 전보다 싸졌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가장 많이 내려간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에 많습니다. 주택값이 내려갔어도 여전히 주택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은 별로입니다. 소비자의 돈 쓰기 거리낌으로 인해 메이시스나 베스트바이 등 대형 소매업체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소매업체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식료품이나 필수품은 사지만 옷이나 전자제품 소비 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 텔레비전만 켜면 법정 배심원 재판과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고, 공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내용을 지켜본 이유는 특권층, 권력층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한 가족의 몰락을 보는 것이고 그 몰락의 결론을 사람들마다 다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도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넷플릭스만 켜면은 이 가정의 다큐멘터리 형식이죠. HBO와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자주자주 뜨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알렉스 머도, 정확하게 리처드 알렉스 머도라는 54살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정말 명망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그 지역 그 사람들의 카운티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대대로 지금도 이제 법조계에 이 머도 그 가문 사람들이 많고 넷플릭스에는 머닥이라고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 머도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루퍼트 머닥과는 스펠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한글로 칠 때는 그 한글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름 같은 것은 부르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머닥이라고 찍어야지 나옵니다. 알렉스 머도라는 이 54살의 남자가 원래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제 종신형을 오늘 아침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개인 상해 변호사였고 2006년까지 이 가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요한 그런 법조계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도 카운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6월 달에 아내와
아들을 너무너무 이제 큰 별장이에요.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사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특별 구역에 아예 그 별장에도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사냥을 하니까 개들이 많잖아요. 개를 사육하는 사육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육장에서 아내는 뭐 5발, 아들은 2발, 뭐 머리에 총을 맞고 각기 다른 총. 그 총도 개 사육장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총기를 보관하는 미니 박물관처럼 돼서 그랬고 그 범행에 쓰여진 총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인범이다 하는 것을 배심원들이 뭐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만장일치로 이런 경우는 만장일치가 돼야지 되잖아요. 어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남자가 아내와 그 아들을 스스로 그 살해를 했는가? 워낙에 사치스러운 그 생활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진통제 중독이 있었고 해서 본인의 법률사무소에 클라이언트들 돈 거의 뭐 900만 달러를 말하자면 뭐 착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이 걸리고 지금도 이제 100케이스가 넘는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좀 시선을 돌려보기 위해서 또 동정심도 받아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 그런 남자 하는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검사의 주장이었고 이건 이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텐데 너무 이 가문이 유명해서 그 아들도 숨진 아들도 보트 타고 바다에 나가고 하는 것은 예산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막 술이 잔뜩 취하고 해서 그 깜깜한 바다에 막 그 파도가 막 몰아치고 하는데도 술 만취 상태에서 이 머더우의 아들이 내가 보트를 운전할 거야. 우리 보트잖아 하니까 친구들이 너 지금 너무 취했어 하는데도 보트를 운전하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내고 말죠. 바다에서. 해서 친구들이 숨집니다.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은 다큐멘터리로 쭉 그 증언들을 직접 하는데 친구들은 막 그 같은 상처, 친구 가족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이 머더게 그 아들도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이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런 처벌과 관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보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다치고 숨지고 한 그 어린 아이가 그런 가족이 있으니까 청소년의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이거 복수극을 펼친 것이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검사가 이것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해서 아들과 그 어머니가 숨지기 몇 분 전에 핸드폰에 아버지가 현장에 있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까지 사건이 일어나고 한 20개월이 될 때까지 나는 그때 뭐 어머니 집에 가 있었다.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어머니 집에 가 있었다 했는데 그게 나와버리니까 본인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내가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독이라는 얘기죠. 해서 편집증이 있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과 그 내 와이프를 살해하는가? 이건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는 대질신문하고 할 때 본인이 직접 증인석에도 앉았잖아요. 본인의 변호사가 말리는데도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대질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사가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사랑했을 수 있다. 사랑했을 것이다. 아들을 사랑했을 수 있다.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최종적으로는 아내와 아들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했다. 그런 무슨 배임, 횡령, 돈을 훔쳐간 것, 그 사무실에서 900만 달러 정도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본인이 살려고 아내에게는 뭐 5발 내지 6발, 아들에게 2발을 각기 다른 총으로 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사촌에게 나에게 총을 쏴라 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발각되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뭐 1,080만 달러라고 하던가요? 보험이 이제 살아있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숨진 아들은 그 아래 아들이고요. 살아있는 아들에게 돈을 뭐 주려고 했다. 이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남자 주변에는 총알은 머리만 스치고만 지나갔고 자작극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배심원들이 어쨌든 어제 만장일치로 유죄를 하고 나서 원래 최저
3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를 이제 법정에서도 워낙에 유명한 그 법조계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 사진 같은 것도 다 게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었고, 법정 밖에서 사람들이 이 케이스를 보고 있는 것은 뭐 HBO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고 드라마타이즈 된 것, 넷플릭스가 보다 이제 다큐멘터리죠. 실제 인물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너무 많다. 미국에도 이 가문이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 뭐 심지어 뭐 가정부가 살해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런 가족들은 아무런 평소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38살의 한 여성은 이제 배심원이 어제 유죄다라고 판결을 하고 나니까 내가 오제이 심슨 케이스에서 느꼈었던 그런 것을 이 케이스에서 다시 느끼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사는 원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검사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와서 막 기자회견 같은 거 잘 안 한답니다. 그런데 어제 하는 말이 돈이 있건 유명하건 권력이 있건 법 앞에 평등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러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정의가 실현된다. 이게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검찰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판결은 그 누구도 사회에서 법 위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이렇게 유명한 집안의 변호사였던 그는 어제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일반 옷을 입고 있었고, 오늘은 딱 법정에 등장할 때부터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제 구금되고 이러긴 했지만 법정에 나올 때는 일반 그 민간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무죄다라고 주장했었던 것에 유죄를 받아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밖에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케이스들을 피해보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인데, 아내와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은 물론이고 100건이 넘는 그 금융 사기 이런 케이스, 그리고 또 그 가짜로 자작극을 벌인 것, 사촌에게 총쏘라고 하고 그런 것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재판에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콧물을 많이 흘리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더 이상은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판결이 나올 때도 거의 그냥 그 평이한 그런 모습이었고, 판사가 일어나서 나가도 좋다. 일단 휴정했다가 선고 공판은 내일 하자라고 얘기할 때도 평온하다기보다는 뭐 울고불고 지난번에 자신을 그렇게 나 무죄라고 변론할 때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 그 반응이 없었는데, 글쎄요, 무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게 이제 저로서는 좀 특별하다 하는 케이스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렉스 머도우라고 넷플릭스에서 찍어보시면, 넷플릭스를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머도우 스펠은 MURDAUGH, 우리 무슨 도우 할 때 그런 그렇게 해서 찍으시면 한국말로 그냥 머닥 이렇게 찍으셔도 이 케이스에 대해서 나오고, 이 케이스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자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의 좀 삐뚤어진 특권과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었던 사람들의 삐뚤어진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숨졌지만 그의 그 아들 케이스도 그렇고 아버지의 케이스도 그렇고 뭐 주말에 좀 뭐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오늘 미국 탑뉴스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은 때때로 그 대통령이 자신의 당이 아닌 다른 당의 정치인들과 일을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면 좋은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플로리다 얘기, 또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전히 미국은 지금 이 머더 케이스 전 변호사였고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쭉 이 스토리를 보셨던 분들도 그렇고 살인 케이스에, 그것도 더블 살인이잖아요. 이런 케이스에 배심원들이 3시간 만에 그 만장일치, 항상 이 케이스는 만장일치가 돼야지 되니까요.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현장에 총이 없었어도 그 밖에 이제 다른 증거 이런 것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가 유죄로 판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같이 회담하는 날이 오늘인데요. 이제 뒤에 뉴스가 되겠네요. 미국에서 워싱턴 DC 하면은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죠. 그런데 워싱턴 DC는 수도 워싱턴의 DC이기 때문에 워싱턴 DC도 로스앤젤레스처럼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 시의회에서 어떠한 시조례, 말하자면 시법이죠.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워싱턴 DC의 그 시법에 대해서 의회가 연방의회지만 그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그 고유한 권한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안 쓰는데 이번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은 워싱턴 DC에서는 여러 가지 차량 절도라든가 그것보다 더한 범죄라든가 그런 것을 일으켰을 때 형량을 줄이는 그런 그 워싱턴 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공화당이 하원이 다수당이잖아요. 공화당 하원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고 이 워싱턴 DC의 이 시조례 안 되겠어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미네소타의 그 하원 의원이 워싱턴 DC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죠. 워싱턴 DC 아파트먼트 엘리베이터에서 공격당한 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날 하원에서는 이거 워싱턴 DC가 범죄에 대해서 너무 형량을 낮춰서는 안 돼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당시에 민주당도 30명 정도가 그 공화당이 발의한 그 결의안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원에서도 아마 이제 하원과 마찬가지의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워싱턴 DC는 그 법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강한 워싱턴은 항상 그 대통령 선거하면 96%, 99%까지 민주당이 나오는 가장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하면은 비토권을 행사하면 워싱턴 DC는 그대로 본인들이 했었던 대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화당이 주도해서 만든 형량을 가볍게 해서는 안 돼. 범죄자. 여기에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의회가 워싱턴 DC에 대해서 그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워싱턴 DC가 그런 그 입법 기관들이나 많은 미국 모든 것을 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미국 헌법에도 있고 1973년도에 컬럼비아 그 특별 디스트릭트 그 자치법에도 분명히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몇 번은 이렇게 케이스가 된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시의회에서 그렇게 형량을 낮춰야지 된다고 딱 통과를 시켰어요. 했더니 워싱턴 DC의 시장도 민주당입니다. 시장이 이건 아니다. 요즘이 어떤 때인데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다시 숫자로 엎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거부권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방의회까지 가져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워싱턴 DC의 자치 권한, 주권 같은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상원도 하원에 의해서 이 같은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저는 비토하지 않겠습니다. 거부권이 있어도 거부권을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카제킹에 대한 형량, 무슨 사람 폭행에 대한 형량 등등의 형량을 줄이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선고, 엄격한 형량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범죄에 대해서 너무 나긋나긋하다. 민주당의 취약성이 범죄잖아요. 시카고에서 봤던 그런 것들. 해서 범죄를 강하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후보로 나와서 시장으로 당선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워싱턴 DC의 시장이기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2024년도 재선에 출마합니다 했었을 때 거봐 워싱턴 DC가 말이야 범죄자들 형량을 그렇게 낮춰준다고 하는데 그거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비토해서 워싱턴 DC가 범죄자들 형량을 많이 낮춰주는 곳이 됐잖아.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부드럽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범죄와의 전쟁인데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도해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도 유행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무슨 그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에 범죄와의 전쟁을 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하는 것에는 그 당시에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최근에 들어와선 특히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연방법에 위배가 돼서 전과자였던 사람을 다 사면을 해줬잖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마리화나가 레크레이션용으로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레크레이션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것은 민주당이 지금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해 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앞두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범죄에 관한 범죄의 스타일도 패션이 있지만 유행이 있지만 범죄를 다루는 처벌이라든가 정책에도 유행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마리화나 한국은 아니지만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이시던가요? 라스트 네임이 조 선생님이시던데 저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방송을 하는데 그러다가 가끔 한국과 미국이 묘하게 거의 닮은 꼴로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얘기를 한두 마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붙여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 선생님이 저에게 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는가, 그 일본을 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동반자로 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의 미국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뉴스를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적절하면은 언급하기도 하죠.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 DC 케이스는 그렇고 하원 윤리위원회가 이 내용은 짧게 전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몸통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 조지 산토스라는 초선 의원이 본인에게 정말 하원 의장 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yes 찬성표를 던져줬고 그 사람을 금방 내치기 뭐했는데 이제는 하원 의장도 말이 조금 달라졌네요. 하원 윤리위원회가 마침내 finally 거짓으로 상징되는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의 3지구 롱아일랜드와 퀸스도 약간 포함되는 그쪽 지역구의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22년도 선거 캠페인 할 때 돈 뭐 들고 나가고 한 이런 것들 불법이 있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짜였잖아요. 혈통에 대해서도 나 주의시다 아니었고 뭐 학력, 경력, 어머니의 사망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브라질에서 범죄 저지른 것, 성적인 것 등등 해서 공화당 의원조차도 의원 자격이 없어. 미 롬니가 그 국정연설 할 때 대통령이 국정연설장에서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의원과 또 이제 민주당의 의원이 주도를 해서 그가 어떤 점이 잘못됐는가를 조사를 하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뭐 재선에 나갈 때 내가 지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 정도 얘기까지는 하더군요. 그런데 의회의 하원의 윤리위원회 조사는 아주 깁니다. 길고 결국은 조사를 해서 본격적인 수사기관에 이 케이스를 넘겨서 결정을 이제 그쪽에서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그 조지 산토스라는 의원은 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뭐 나소 카운티라든가 뉴욕의 검사라든가 지금 그 법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것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에서도 그래서 의회 안의 조사보다도 바깥의 조사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보니까 무슨 뭐 돈 쓴 것 같은 것은요. 199달러 99센트짜리가 너무 많답니다. 왜냐하면 200달러 넘으면 영수증이 있어야지 되고 199달러 99센트까지는 영수증이 없어야지 되니까 이거 참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결국은 이렇게 너무너무 누가 보더라도 좀 지나치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지 조치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플로리다 주 의회에서 그 플로리다 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런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블로거보다 무슨 뭐 틱톡이라든가 뭐 어떤 그 보이는 클립이 훨씬 중요한데 하긴 정치에 대해서는 뭔가를 뚜렷하게 밝혀야지 되고 좀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되니까 글이 나올 수 있겠네요. 블로거가 주지사, 주 장관, 주 정치인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은 주 정부에 등록을 해야지 된다. 이거 무슨 연방정부 로비스트도 아닌데 등록을 해야지 된다는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플로리다주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어요?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글들이 어찌 보면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돈을 받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예를 들어 상품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돈을 받고 돈이나 어떠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보상을 받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악의를 갖고 있다면 그 악의를 본인이 말하기는 그러니까 블로거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쓰게 한다.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도 되고요.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의 입법 서비스국이 있답니다. 그리고 주 윤리위원회에 로비스트처럼 그런 글을 쓰는 사람으로 등록을 하도록 이 같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과 비슷한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보상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나 보상은 받지 않지만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번에 루퍼트 머덕이 시인한 것처럼 박스에 많은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돈을 더 벌고 명예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미움받는 게 싫으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아주 피레미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 1년에 몇 천만 달러를 받는 사람과 연봉을 박스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쇼 호스트로서 쇼예요. 말 그대로 그건 정말 쇼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 쇼인데 그 쇼 호스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피레미만 잡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월별로 여러 가지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한답니다. 잠시 뒤에는 마침내 올 것이 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간 주택값이 1년 전보다 결국은 싸졌습니다. 201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올 것이 온 것 같죠? 지금까지 무슨 주택 거래라든가 이런 것은 줄어들었어도 값이 1년을 딱 비교를 해봐서 내려간 것은 없었던 일인데 레드핀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기지 이자율이 부동산 시장을 좀 식히기는 했지만 값에는 뭐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원래 많이 올랐었던 지역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주택 소유주들이 또 팔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전에 받아놨던 이자율은 지금 싼데 해서 30년 고정 이자율 현재 6.65% 뭐 7%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를 멈추게 하죠. 이번 주에 모기지 신청이 28년 만에 최저였답니다. 보통 집값이요 2월 26일에 끝나는 4주일 동안 평균 주택값 35만 달러여서 2022년 1년 전 2월 달보다 0.6% 싸졌답니다. 가장 많이 내려간 거 평균 0.6%가 싸졌는데 텍사스의 어스틴 많이 올라갔나 보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11%. 그리고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많습니다. 샌호세 10.9%, 오클랜드 10.4%, 세크라멘토도 한참 올라갔었죠. 7.7% 내려갔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가 7.4% 집값이 내려갔는데 그래도 집 사기 쉬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포스트 홈 바이어에게는 이자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통 이것도 천차만별이지만 시골에 있는 집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한 달에 2,520달러 정도는 내야지만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거랍니다. 레드핀이 얘기를 하기를 집값이 몇 년 올라서 정말 아웃 오브 리치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또 이자율이 올라서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려면은 집값이 이제 더 내려가야지. 특히 큰 집의 경우는 누군가가 사기가 좀 부담이 덜하다는 건데 지금 리스팅 나와 있는 거, 주택 나와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주택의 4분의 1 정도만이 전형적인 그냥 미국 가정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 affordable 할 수 있을 정도, 그때의 affordable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전체 수입의 30%가 이제 집값에 내는 것에 미치지 않아야지 되는 그런 것이죠. affordable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2013년 이후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현재 100군데 인기 있는 지역의 집 값을 레드핀이 분석을 한 건데 세대 차이도 많아서요. 밀레니얼 세대가 팬데믹 이전이라든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뭐 어느 기간까지는 집을 구입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자율이 낮았던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는 뭐 이미 값이 너무 올라서 내려가도 예전보다 싸다는 건 아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 가격과 이자율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리스팅 설명이 약하다. 그래서 보스턴 지역에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된다. 이것도 미래에 집을 파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끝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체마다 다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다른데 오늘 그 NPR 방송은 주택 소유에서의 인종의 차이가 심하다. 보통 우리가 인종의 차이를 말할 때는 쉬우니까 비교가 백인과 흑인을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백인 가정은 지금 뭐 한 28% 정도는 뭐 집을 사도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거기에 대해서 흑인은 9%밖에 안 된다는 거죠. 3분의 1이죠. 원래도 적게 벌고 집안 대대로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크레딧 점수도 낮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 이게 이제 꼭 백인과 흑인의 비율은 아니지만 뭐 아시안과도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소수 인종과도 그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주택 신축을 늘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갭을 줄일 필요가 있죠. 너무 갭이 심하면 상대에 대한 기분 나쁨도 있고 뭐 어느 때는 질투도 있고 균형이 맞아야지 이게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고 사회의 안정을 조금 더 넓게 스며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신축이 필요한데 우선 포스트 홈 바이어가 집을 사기 힘들기 때문에 다세대 가족이 사는 집을
첫 바이어에게 좋잖아요. 특히 뭐 히스패닉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게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더 힐의 보도입니다. 이건 앞에 부분은 또 다른 매체의 보도였고요. 전국 부동산 협회가 얘기하기를 2022년도에 인종별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갭이 지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답니다. 지금 주택 그 오너십은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흑인들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4%, 백인은 72.7%. 한인과 비교를 해보자면 한인들은 뭐 우선 기본적으로 뭐 옷도 입어야지 되고 자동차도 사야지 되고 뭐 가방도 들어야지 되고 하니까 오히려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서 주택에 그 투자를 하려면 더 많이 벌어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44% 오너십, 백인이 72.7% 오너십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이 있어야 의지할 곳이 소가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도 앞으로도 이자율 인상 올해도 몇 번 더 한다 하는 건데 여기서 앞서 리스팅에 대한 설명이 약한 것도 사람들을 조금 더 사게 할 수 있는데 서 멀어지게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리스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요. 진짜로 인공지능이 챗 GPT가 뭐 설명해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쓴답니다. 챗 GPT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뉴스 같은 것에는 저는 여전히 뉴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미안하다고 한 답만 듣지만 그렇지만 어제 제가 제 맥북이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무지개색 동그라미 나오고 똥똥똥똥 이 크롬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너무 자세히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건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처를 조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챗 GPT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풀어서 프리징이 안 돼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다른 노트북을 집에서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왔는데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기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쉽게 작성하는 거. 아직은 조금 밑에 있는 낮은 단계의 일들은 이렇게 챗 GPT가 잘하니까 챗 GPT 같은 아이들을 시켜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시험해 보세요. openai.com이거든요. openai 거기서 만든 게 챗 GPT니까 그냥 구글에 챗 GPT라고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며칠 전까지는 영어나 다른 언어로만 해야지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바보처럼. 그런데 한국어로도 되더군요. 근데 한국어로 할 때도 역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뉴스를 하는 저보다는 빠르지가 않고 틀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감안하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챗 GPT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까지 길게 기사를 써야지 되는가? 이건 일반인들은 다 읽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 저는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편인데도 그런 기사였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2023년도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조금 큰 소매 업체에서 미적지근하다. 메이시스나 아니면 뭐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쓰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옷, 전자제품 안 사고 식료품 등 필수품은 계속 사고 하니까 왜 이런 것이 있냐면은 메이시스나 베스트바이나 올해 판매율이 줄어들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메이시스의 경우는 3%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메우지? 해서 제3자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도록 장터를 만들어주는 거 아마존처럼. 그 방법밖에 지금 없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이미 팬데믹 같은 때 사람들이 기구를 너무 많이 사놨잖아요. 팬데믹 이전과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구 디바이스가 2배 많답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실증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부속품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하니까 베스트바이는 그쪽으로 주력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돈을 덜 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싼 곳에 가거나 뭐 예를 들어 무슨 늘 먹던 것을 사도 유명한 브랜드 것을 안 사거나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괜찮으면은 뭐 사람들이 소비는 하는데 이게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속도가 좀 전체적인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좀 속도가 늦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슈퍼마켓은 좋죠. 지금 이제 손님이 늘었는데 오히려 부자들도 많이 온대요. 부자들은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아주 비싼 식당에 가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켓에 와서 아주 고급을 사가지고 가서 먹는다던가 해서 최근 분기에 1년 전보다 뭐 크로거 같은 경우 6.2% 판매가 늘어났답니다. 아주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고, 코스코 같은 경우는 식품, 필수품은 더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을 지금 조금 보고 있었는데 이런 건 미소가 지어지네요. 네.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조용하게 무슨 기자회견 같은 것 안 하고 서명을 했는데, 조용하게 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었는데 뭔가 또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성적인 뭐 호르몬 치료라든가 모든 헬스케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것. 그래서 딱 날짜가 정해져 있던데요. 그다지 올해가 2024년 내년 3월 31일까지만 하고 그 밖에는 할 수 없다. 호르몬이나 무슨 여러 수술이나 이런 것들 소아과 협회에서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금지했는데도 하면은 벌금을 케이스당 $25,000 물게 한다는 거고요. 이제 테네시주가 워낙에 보수적인 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당연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드래그 쇼라는 거 있죠. 왜 그 지금 의회 하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조지 산토스도 했었던 그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남자나 여자나 다른 성의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립싱크를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달리 파튼이 내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드래그 퀸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무대에서 막 옛날부터 있었는데 20년대 30년대부터 50년대 활발했고, 이게 이미 연예 이런 것으로 돼서 남자가 여자 복장을 입고 뭔가 가수 흉내를 내기도 하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됐는데, 특히 이제 그 성소수계 쪽에선 커뮤니티 쪽에서 인기가 많긴 하죠. 근데 이것도 대중 앞에서 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화려한 의상을 입고 하는데 노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누드라든가 스트립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쭉 발달을 해온 게 드래그 쇼입니다. 성인의. 그래서 이것도 금지하고 하니까 이것도 위반하면 거의 1년 징역과 $2,500 벌금을 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민권단체, 성소수단체가 고소를 했고, 전에 알칸소와 엘라바마도 하려고 하다가 소송에서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테네시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가 그 빌리 주지사가 공화당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고등학교 때인가 1970년대에 남자인데 막 가발 쓰고, 마치 흑인처럼 보이는 가발이었던가요? 가발 쓰고 막 핫팬티 입고 이랬던 사진까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렇다 해서 위선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죠.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제가요, 그 트레이더조 가면은 그 올키드가 싸게 팔잖아요. 근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니까 야, 이게 수십 년 해왔었던, 지금은 나이가 90세이신 분인데 산타바바라에서 트레이더조에 이제 대주시는 거예요.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올키드 안에서 사는 삶이 너무 환상적이었다. 지금 나는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도 나지 않나. 이제 앞으로 트레이더조에 가서 난초를 보면은 이분 생각나겠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